보통 여사친 한 명씩 있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남고라도. 네가 원하면 내가 여사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건 괜찮아? 하긴 그거는 뭐. 읽어보자. 1단락부터 시작한다. 자,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뭐 많다, 과정, 메커니즘 등의 총체를 체크할게.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위험 거버넌스. 그래서 위험 거버넌스 정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라 가지고 밑줄은 따로 안 칠게. 너 칠 사람은 치라 얘들아. 민채 풀어왔나?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적혀있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런데란 역점 나와주시니까 앞이 이제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뭐다?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사후의 정량적 평가가 기반이다.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는 사후 보이지? 위험을 사전으로 하는 건 아니야. 사후. 그 다음에 정량이라는 말은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과학적이라는 거야. 그냥 그걸 말하는 거야. 기반이야. 그런데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면 이러한 것들에 의한 사고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겠지. 야, 사후에 하면 뭐하냐 이런 느낌이잖아. 대표적인 것이 사전주의 원칙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그러면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비판하는 거지. 사전주의 원칙은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해된다. 예방을 하자. 이와 같은 입장은 정량적 위험 분석 반복론의 지지자들에게, 즉 뭐다? 여기 이런 애들 있지. 요런 애들에게 비판을 하게 된다고. 서로서로 까는 거야. 이제 서로서로 비판하는 거지. 사전과 사후가.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딱 보이지? 그래서 여기 정량적 위험 분석 얘들한테는 과학적인 게 제일 중요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게 중요한데 얘는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여기 딱 나와있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만 하니까 이거 안 좋다라고 한 거야. 이에 대해서 재반박한다.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들은 다양한 해석은, 즉 뭐다? 불확실한 이유는 말이야.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사전주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뭐다? 우리의 원리는 이상한 게 아닌데 단지 위험이 참 불확실하고 위험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거지 이론 자체는 괜찮다라고 한 거야. 체크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들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다양한 해석이. 그러므로 어쨌든 사전주의 원칙은 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된다 보이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이 좋냐 사후가 좋냐 싸우고 있는 와중에 위험 거버넌스는 뭐라 그래? 위험 평가할 때랑 관리할 때 이거 둘 다 쓰겠다고. 사전의 장점과 사후의 장점을 섞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야 지금 이게. 이해됐지? 넘어간다. 자, 두 가지 용어 잘 봐라. 평가랑 관리는 계속 나올 용어야 얘들아. 각각 본다 얘들아. 평가와 관리를 위해 1983년 식이 나오고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는 레드북이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어. 이 보고서에는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적혀있지. 여기서 있잖아. 너희가 이제 두 개념을 계속 비교하면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과학이라는 단어랑 여기 정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진짜 과학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학과 관리라고 받아들여야 돼. 평가와 관리라고. 됐지? 평가랑 관리가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보이지? 각각 따로 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평가 딱 나오지? 과학적인 게 위험평가와 규제 방안들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싸우지 말고 너희가 할 영역 따로 있고 니들이 할 영역 따로 있다. 보이지 이거? 싸우지 말고 분리주의.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를 4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해당 인자가 유해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유해성 확인, 그 밑에 유발사의 관계를 밝히는 용량 반응 평가,
얼마나 노출됐냐 평가는 노출평가. 그 다음 예측 발생률을 근거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 결정의 4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뭐가? 여기 나오는 어딨냐? 이 보고서, 그러니까 레드북이라는 보고서에는 됐지. 그 다음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은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그래서 역접이 나오면서 체크해 볼게. 위험 평가 분석을 통해서 감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반면 사회,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은 위험 평가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하라 이거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레드북 과학 아카데미는 위험 관리와 위험 평가를 계속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게 레드북의 내용이야. 장단점 알겠나 얘들아? 대충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간다. 자, 레드북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규제기관에 의해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과정에서도 원용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문제점이 2가지가 드러난 거야. 2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어. 레드북의 분리주의 원칙의 문제점이겠지. 첫째 문제점. 실제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정책으로 자동적으로는 안 이어진다 이거야. 다시 쉽게 말해줄게 얘들아. 아무리 과학적 정량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더라도 맞지? 그게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정책으로 자동으로 안 이어지더라 이거야. 앞다락 잘 봐라.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이러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을 위험 관리 단계에서 해야 되지. 자동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점이야. 위험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정보들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고 과학적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 줄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했다 적혀있지. 체크해볼게. 단순화해서 제시하면은 정보를 오용하고 모두 제공해 줘 버리면은 정보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해돼? 한 번만 더 설명한다 얘들아. 요까지의 내용 잘 봐. 원래는 위험 평가가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정책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 근데 정책은 누구의 영역이야? 과학의 영역이 아니지. 사람과 사람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 아무리 정확한 정보들을 잘 정리, 그러니까 전문가가 단순화해가지고 제시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잘못 오용하고. 정리 한 개도 안 하고 통째로 다 넘겨져 버리면은 정보를 아예 믿지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즉 뭐가 안 된다고 계속. 위험 관리 정책으로 안 이어진다고 계속. 됐나? 이는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보이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야지 평가와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없었지. 그럼 이 해결하려면 뭐 나와야 되지? 해결하려면 이게 있어야겠지. 이제 뒤에 해결이 나와. 둘째 문제점은 위험 평가의 마지막 단계 위험 결정 단계가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적 위험을 평가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얘 하나로는 안 돼. 자,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의 최종 결정에는 항상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 반영되어야 된다. 보이나? 다시 쉽게 말해볼게.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이 된다는 말은 실제 그 위험을 접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 의견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기술적으로 아무리 위험하다 판단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밑줄 쳐볼게. 둘째는 이러는 거였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이런 피드백 말이야. 그리고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보이제 전문가 집단, 규제기관, 주민들, 산업체 등등의 관계자들이 위험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돼. 과학자들만 가지고 어떻게 하노 그거? 맞지? 특히 강조하지.
주민들이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어떻게 하라고? 이래라고. 맞지 이거? 야 막말로 지금 우리 지역에 의정부 가능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 하면 다 반대할 거 아니야. 그 유해물질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전문가 집단이 걔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과학자들끼리 정부 관계자들끼리만 하지 말고 실제 이 주민 대표를 데리고 와가지고 참여시켜라. 그래야지 이게 납득이 될 거다 이거야. 그래야 신뢰를 하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낸 게 뭐다? 오렌지북이야. 레드북과는 달라. 이걸 위에 거는 다 레드북이었지? 이건 오렌지북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간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자, 오렌지북은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에 이원적 체계를 유지한다. 왜 이원적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별개를 보기는 해. 대신 기존의 한계를 보완은 해줘. 어떤 식으로 하겠어? 읽어본 사람은 안다. 위험 평가 따로 위험 관리 따로 두지만 얘들을 이어주는 단계를 추가할 거야. 그 핵심은 과학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인 위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이제 과학만이 아니라 위험 결정 단계를 기술을 종합하는 단계만 아니라 보이지.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 보았다. 이제는 뭐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거야. 오렌지북 이후에 위험 분석과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의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보이지?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됐다고. 이제는 뭐랑 뭐 사이에? 평가랑 관리 사이의 상호작용. 근데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그 관리랑 평가를 별개로 두긴 하는데 얘들들이 상호작용 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가면 얘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있어. 얘는 아직 따로야. 국제위험 거버넌스 위원회 IRGC에서 개발한 통합 모델, 이 모델 중요하지. 은 이를 반영하는 거야. 뭐를? 오렌지북을 반영한 모델이야. 이 모델에서는 위험 평가 대신 위험 사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제부터 사정. 이게 똑같은 위험 평가야. 위험 사정에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평가 플러스 뭐도 있다 이제.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우려 평가. 보이지? 그리고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뭐도 넣는다 이제. 사전 평가 단계랑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켜서 2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늘려놓은 거야. 그럼 결국 사전 평가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가 있는 이유는 뭘 위해서? 상호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평가와 관리의 상호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2단계를 넣어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밑에 나온다. 사전 평가 단계는 사전 평가에 대한 단계는 공통적 이해를 얻어내고 심각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 및 절차적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고,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진다. 이 정성적 평가라는 단어와 위에 나오는 이 정량적이라는 단어는 반대되는 단어다 얘들아. 얘는 과학적 수치화만 시키는 거지. 정성은 뭐야 이제? 과학 수치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 이런 거 있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걸 말을 해. 이해됐나?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다. 우리가 원래 봤었던 그 레드북이랑 오렌지북의 차이점 알겠나? 알겠나? 레드북은 어땠어? 딱 2개였지. 위험 평가, 위험 관리였지. 그러니까 위험 평가랑 위험 관리엔 다 뭐밖에 없었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오렌지북이 오면서 위험 평가 단계에서조차 뭐가 생겼어? 이제 위험 평가 단계에서조차 뭐가 생겼어? 위험 사정에 정량적, 기술적 플러스 정성적도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위험 평가랑 관리 사이에 2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해됐나? 그렇게 되면 이제 상호작용이 잘 되겠지?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이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 사정과 관리 영역 사이에 둘을 매개하는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지. 2단계. 그리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전 평가부터 위험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관심을 소통시킨 역할을 한다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 정리해줬다. 그 다음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제시된 중요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나오제. 이 통합 모델에서도 위험 평가의 영역과 관리의 영역은 여전히 상이한 2 영역이었어.
하나가 되진 못했잖아, 그렇지? 이어주긴 했지만은 이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 이 모델은 단점이 나와. 실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유연하지를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이 IRGC 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오르트 빈 렌이라는 사람은 평가와 관리가 하나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새로운 적응적 모델을 제시해. 통합 모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적응적 모델. 얘는 뭐야? 보이지? 평가와 관리가 하나로 합쳐진 거. 얘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쓰고 있어. 뭐 하고 있대? 이 모델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거야. 만약에 타당성이 검토가 됐으면 이제 얘 쓰겠지. 그럼 좀 더 효율적이겠지. 뭐가 돼 이제? 단순할 거고 확실할 거면서 유연성도 있는 그런 모델이 탄생할 거라는 거지. 방금 내가 한 짓거리가 지금 추론을 해본 거지. 본문에는 없지만.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다. 질문 있는 사람 있나? 없지? 그럼 정리하자. 뭐라고? 저 새끼 뭐라 했어? 여기 적어볼게. 1번 주인공 누구고? 1번 주인공. 뭐 갑자기 레드북이 나온다고? 1단락인데? 위험 거버넌스부터 출발해야지. 위험 거버넌스. 요게 이제 두 가지 이론 나오잖아. 두 가지 이론. 사후 정량적 평가. 요 팀이 한 개가 있지. 요 팀이 한 개가 있고 두 번째 팀 사전주의 원칙 팀이 하나 있지. 얘들이 뒤지게 싸우는 거야. 그냥 서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싸우는 거야. 사후 정량적 평가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그리고 정확해. 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적을게 얘들아. 얘가 불확실성이니까 확실해. 사전주의는 과학적이지 않지. 얘는 불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경우에 뭐하라고? 불확실하니까 이거 예방이나 해라. 예방하자. 예방 조치를 취하자라는 입장이야. 사전에. 됐나? 됐나? 그래서 요런 거야. 그리고 요건 추가로 조금 더 적고 싶은데 이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했었잖아. 아까 우리 본문에 한번 쳐다보면서 확인해 볼래? 이 불확실성 왜 발생한다 그랬지? 가치 판단 차이. 맞지? 위험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가치 판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지. 뭐 이론 자체가 참 이상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야. 타당하다. 됐지? 요게 이제 1단락의 내용이었다. 그건 이해되나? 진짜 이해되나? 2단락 갈게. 2단락 가시면 과학 아카데미가 이제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낸다. 과학 아카데미의 레드북. 과학 아카데미는 분리주의를 말을 하지. 분리주의. 즉 이제 어떠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딱 별개로 보는 거지. 위험 평가는 곧 평가가 있고 관리가 있는 거야. 평가가 있고 관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의어로 이 평가는 약간 과학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고 관리는 정치적, 정책적인 측면이야. 지금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레드북에서 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무슨 원칙이다? 무슨 원칙이다? 그래, 분리주의 원칙. 그래서 나온 게 분리주의 원칙을 고안해내지. 이 분리주의 원칙에서는 우리가 밑줄 쳤던 위험 평가의 4단계가 나와. 물론 이 4단계에 대해 자세히 다 적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밑줄 쳐놨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그 제목만 적어 놓을 테니까 세부 내용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시험 대비 때 그냥 알아서 봐라.
1번 유해성 확인, 2번 용량 반응 평가, 용량과 반응 평가, 3번 얼마나 노출됐냐, 노출 평가, 4번 최종적인 위험을 결정하는 위험 결정 단계. 그래서 이러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 평가가. 됐지? 근데 여기서 뽑아볼게. 여기 위험 평가 얘는 어떤 기능을 가져주지. 어떤 기능을 가진다? 밑에 나와 있을걸? 사람들의 감정적 요인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지. 감정적 요인은 제거해준다. 단 우리는 끊고 얘랑 대비되게 적힌 거 기억나나 얘들아? 너 그 본문 보면 나와 있을걸? 2단락 끝에쯤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은 어디서 하라고? 관리,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하라 적혀있지. 그래서 거기 너가 여기 알아서 적어라. 나는 팔 아파서 못 적겠다. 이건 적어라. 사회, 문화, 정치적 요인은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라고 적으면 되겠지. 사회, 문화, 정치는 위험 관리 단계에서 고려한다. 자, 3단락 뭐가 나오냐? 레드북의 문제점이 나와. 얘가 이제 베스트는 아니지. 왜냐면 오렌지북이 나와야 되니까. 레드북의 문제점은 총 2가지라 그랬다. 1. 우리가 하는 지금 위험 평가가 결론적으로 위험 관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동적으로 안 돼. 이거 왜 안 되냐 했을 때 밑에 2가지 이유가 있었어. 내가 정보를 단순화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보를 오용하고 정보를 단순화하지 않고 그냥 모두 제공해 주니까 그 정보를 불신해 버린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지. 이게 안 이어지게 된 거지. 됐나?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 제일 마지막 단계인 그 위험 결정 단계. 위험 결정 단계가 기술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아무리 과학적 기술적으로 탐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 치더라도 그걸로는 부족했었거든 계속. 그러면 이 평가만으로 부족한 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2가지 방식이 필요했었어. 최종 결정에서 위험 관리 단계 피드백이 필요해. 그 다음에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해.
이해됐나?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이 두 번째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한 보고서가 등장하라지 이제. 오렌지북. 정의 적어볼게. 오렌지북의 정의. 특징은 평가랑 관리. 이원적 체계가 유지된다. 물론 이제 레드북의 한계를 보완해주긴 할 건데 이원적 체계 유지는 그대로 가져가. 대신 차이가 좀 있지. 차이가 좀 있어. 해볼게. 우선 여기다 적어볼게. 마지막 단계인 그 위험 결정 단계 있지. 여기서는 어떤 걸 하냐? 과학적 분석을 한 것을 종합을 하기는 해. 과학적 분석을 종합해. 이건 원래 그 레드북에서 하던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새로운 게 있지. 보통 이런 거를 우리 정성적이라 해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너가 따로 적어 놓으려면 적어 놔라 얘들아. 여기 이제 그 정량이라면 이런 게 이제 정성적인 거지. 그 한 개 더 추가해 버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험 결정 요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발전시킨 게 오렌지북에서 나오는 모델이 새로 있지. 통합 모델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발전시켜서 통합 모델을 만들어낸다. 통합 모델은 이게 다 적어야 되네. 귀찮아 죽겠다. 일단 위험 사정이라는 첫 단계. 그 다음 추가하지. 사전 평가를 하는 단계. 그 다음 관용, 그리고 수용, 판단 하는 단계. 마지막 위험 관리 단계. 그래서 위험 평가랑 위험 관리 사이에 두 단계를 추가한 게 통합 모델이야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 위험 사정 모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평가에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위에 적었듯이 정량적 플러스 정성적 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게 위험 사정을 하고, 그 다음 사전 평가에서는 위험에 대한 공통적 이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선순위 및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야. 그리고 세 번째,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 여기서는 위험 판단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플러스 사회적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나? 사회적 수용 가능성 평가를 한다. 됐지? 이게 이제 통합 모델의 4단계야. 됐나? 자, 마지막 5단락 가보자. 마지막 5단락.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잘 짜놓은 통합 모델에도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5단락은 통합 모델의 한계점이 나온 단락이야. 일단 한계의 그 핵심적인 원인은
여전히 평가와 관리가 따로따로 관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원인이지. 여전히 평가랑 관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랑 관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딱 나왔지. 이 복잡하고 이 유연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쓰게 되는 거지. 아무나 못 쓰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피날레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러 나오는 애가 앞으로 등장할 애가 그 적응적 모델이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정보는 없이 비문학글이 끝났다. 뭐 그냥 논의 중에 있다 하면서 끝나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본 사회 1에 대한 정리다.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이제 글 전개 방식 문제제. 요거는 굉장히 쉬웠지? 세부 내용 필요가 없어. 딱 나온다. 이 글의 주제에 위험 거버넌스 나오면서 원칙을 소개하지. 1, 2단락에서. 그 다음에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한 여러 모델을, 뭐 통합 모델도 있고 뭐 적응적 모델도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통시적이랑 한 게 적어놔.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걸 통시적이라 그래. 문학에서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뭐 순행적 구성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비문학에서는 뭐 통시적 관점이다라고 해.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구나 하면 돼. 쉽죠? 넘어갈게. 혹시 통시적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 있나? 나 원래 이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어? 그래? 그 다음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 자, 답이 5번이었는데 레드북에서는 잘 봐라.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이 위험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제안한다 적혀있지. 이게 틀린 이유가 아까 필기했었잖아. 그 정보들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불신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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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답 5번이지. 됐나? 그래서 요 문제 출제는 어디서 했냐 물었을 때 그 문제점 단락이지. 3단락이었나? 2단락이었나? 그 문제점 단락에서 출제를 한 거야 지금. 됐나?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이다.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뭔데? 찾아봐봐라. 정량적이랑 사전주의. 정량적 사전주의. 적절한 거. 요건 이렇게 푸는 거네. 이 사전주의지 니은이. 사전주의는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입증함으로써 이 정량적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 이유는 뭐냐? 정량적인 사전주의를 어떻게 갔어? 네 불확실하다라고 갔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걸 보여주면 되지 그냥. 그래서 답이 5번이 쉽네 이거는. 이건 뭐 추론까지도 아니었다 이거는. 그 다음 보기 있는 문제 가보자. 보기 있는 문제. 선생님 보기 읽을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비문학 그 모의고사든 수특이든 보기가 나오면은 그 보기의 내용과 본론의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똑같은 개념에는 밑줄을 치거나 좀 반응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쉽지. 그래서 요거 읽을 때 내가 우리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용어를 쓰다든지 똑같은 개념을 쓰면 밑줄을 쳐볼게. 내가 쳐볼게. 일단 위에는 별로 없어. 위에는 별로 없고 쭉 넘어가면은 여기 있네. 위험이 위험이 불확실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또 위험 분석하는 전문가와 분석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다. 갈등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 예방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맞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지. 위험이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신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예방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늘리자까지 이제. 자, 요거에 대한 답은 5번 봐봐라. 5번. 왜? 자, 통합 모델에서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정성적 성격 영역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까지 맞지? 포함됐었지? 2단계. 위험 사회에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위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지. 이 위험이 누구 때문인가라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지. 뭘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넣은 거지. 정성적인 걸 넣기 위해서. 이해되나?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5번. 가와 단데 가 뭐였노?
가는 레드, 그 다음 나 오렌지, 그 다음 오렌지고 다가 통합이라고? 이렇게 놓고 봐보자. 적절한 것. 5번 볼까 그러면? 자, 통합 모델에서는 레드북과 달리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판단을 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했다. 이거 딱 차이점이지. 레드북에서는 정량적만 했다면은 오렌지 또는 통합 모델에서는 정량적인 거 플러스 정성적인 거 했잖아. 답 5번. 이거 좀 쉬웠네. 그럼 다 쉬웠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틀린 사람 있나 혹시? 이거 왜 틀리는데 맞지? 맨날 틀리는데. 됐다.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 좀 쉬다가 뒤에 거 봅시다. 쌤 좋고. 야, 국어쌤 좋고 유튜브 보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주객 전도고라고 하잖아 그거를. 일단 국어 선생을 하는데 이제 취미로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을 하기 위해 본 직업을 때려친다? 취미로 수업하고. 그러면 이제 인생 망하는 거야. 취미로 수업하면은 인생 망하는 거고, 게임은 이제 내 할 일 다 하고 하는 거지. 자기 할 일 안 하고 게임하는 게 바로 급식이고, 어른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게임하는 게, 이게 급식과 어른의 차이야. 그래서 19살이 20살 된다고 바로 어른이 안 돼요. 이게 그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남자는 24살, 여자애들은 한 22살 정도 되면 이제 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해.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시켜도 안 하던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거든. 그때가 되면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식판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직 너희는 자고 싶으면 자고, 맞지? 피방 가려면 피방 꼭 가야 되고 이렇잖아. 하지만 너희 학교에서 전교 몇 등, 1등 공부 존나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조금 어른이 섞여 있는 거지. 하고 싶은 거 잘 안 하고. 어? 할 거 나오고 했겠지 뭐. 세연아 알겠지? 알겠냐고. 읽어볼게. 자, 리카도 보자. 자, 리카도의 비교 이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거 좀 어려웠을 거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이 개념은 내가 많이 설명해 줄 거야 얘들아. 일단 밑줄부터 쳐봐. 자, 국가 A는 장미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국가 A가 국가 B에 시장에 공급할 장미를 생산하고, 즉 다시 말하면 뭐야? A는 장미만 주구장창 만드는 거지. 국가 B는 A한테 공급할 컴퓨터만 주구장창 만들어. 그러면은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된다고. 서로가 이득인 상황이 된다고. 왜? 특화해 놨으니까.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전문화하고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까지가 1단락의 핵심 포인트였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신 시험과 수능을 둘 다 잡아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왜? 우리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을 잘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쌤이 이거를 알려주고 넘어갈게. 이거 먼저. 알겠지? 이거 알려주고 글 더 읽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비교 우위론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아까 본문에 보시면 A 국가가 B 국가에 비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무역은 한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들아. 내가 이 국가에 비해서 모든 제품에 우위가 있어. 그럼 난 얘랑 무역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좀 특이한 거야. 왜 하게 되는지가. 자, 내가 해볼게. 이거를 위해서 표를 한 개 그려볼게. A국이 있고 표에 나온 것처럼, 그래, B국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장미를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수치를 적어볼게.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제 그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 쌤이 지금 적는 건 뭐냐면 숫자를 적을 건데, 이 장미를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야. 알겠지? 장미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자 수야. A국은 장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해. B국은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하고 컴퓨터를 만들려고 해도 5명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해됐나?
그럴 때 우리 필기할 수 있지. A국이 B국에 비해서 어떤 걸 생산하든지 효율이 좋지. 그래서 얘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 이게 절대 우위야. 내가 뭘 생산하든 얘들보다는 나을 때. 됐나? 근데 그러면 얘들 둘은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무역을 하냐 했을 때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야 돼. 기회비용이 뭐고? 어떤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잃게 되는 다른 하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수업 시간을 빠지고 PC방을 갔을 때 기회비용은 뭐냐면 PC방에서 즐기는 건 좋지만 그 학원 수업 시간 2시간을 잃게 되는 게 기회비용이란 말이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보자. A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A국의 경우. A국 경우. 장미 1개 선택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자. 장미를 하나 만들었을 때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구해야 돼. 자, 한번 말해볼래 얘들아? 자, A국은 장미 만들려면 4명 필요하지. 4명이나. 맞지? 그럼 장미를 하나 만들면서 잃게 되는 건 몇 명이 뭐야? 컴퓨터 2대를 잃게 되지. 그래서 컴퓨터 2대를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야. 반면에 이번에는 내가 컴퓨터 1개를 선택하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보자. 내가 A국이 컴퓨터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은 뭐지? 장미 0.5개지. 장미 0.5개를 잃게 되지. 맞나? 그러면 얘들아 그냥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아? 컴퓨터 선택하는 게 낫지. 왜? 기회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 얘 선택해버리면 기회비용이 2나 되지. 자, 이 상태에서 딱 B국을 구해보면 왜 무역하는지가 보여. B국도 마찬가지로 장미 1개의 선택의 기회비용을 따질 거고 컴퓨터 1개 선택의 기회비용을 따져보자.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장미 하나 선택하면은 기회비용이 뭐야? 컴퓨터 1개지. 맞지? 5, 5잖아. 그치? 1대1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선택하면은 장미 1개가 기회비용이지. 맞나? 자, 이때야 B국 입장에서는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기회비용이 같기 때문에 뭘 해도 되지. 그럼 뭐라 그랬어? A국이 B국한테 시키겠지. 야, 나는 기회비용이 적은 컴퓨터 1개 선택할 테니까 네가 내 대신에 난 2대가 희생해야 되잖아. 장미나 생산해라. 니는 기회비용 1개밖에 안 되잖아. 난 2개인데.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특화, 니는 장미 특화해서 교환하자 이거야. 그게 바로 이 1달러의 내용 전체야 이게. 요 표가. 이해됐나? 1달러가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넘어가셔서 2달러 거시면 되다. 2달러. 자, 이러한 비교 우위로는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또 체크해볼게.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자, 얘들아 이거 그냥 술술술 읽다가는 문제 풀 때가 골 때리는 거야. 학교에서는. 다시 읽어볼게. 잘 봐. 생산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말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한 국가가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특화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잖아. 그럴 때 생산량은 당연히 늘겠지. 생산량이 늘에 따라서 생산할 때 드는 비용도 똑같이 는다는 수학 불변이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게? 야, 내가 너희 슈퍼 가봐라. 라면 1개 살 때보다 5개 살 때 더 싸지. 똑같은 공장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0개 만들 때 훨씬 더 싸진다고.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비용의 증가율은 더 낮겠지. 생산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 이해됐나? 뒤에 봐봐라. 그러나 딱 나오지.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규모의 견제가 발생하여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이게 바로 수학 체증이야.
다시 말하면 생산량은 점점점 늘어가는데 그에 비례하게 비용은 덜 드는 거야. 이해됐지? 비용은 더 적게 들어.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이 10단위.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용에는 적어놔라 얘들아. 고정비용은 공장 같은 거 있지. 일단 한 대를 만들든 10대를 만들든 일단 필요한 설비들이 있지. 그게 고정비용이야. 고정비용이 10단위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씩 추가된다고 가정해보자. 처음 1을 생산할 때는 얼마나 값이 드냐.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고정비용 몇? 10. 맞지? 고정비용 10에다가 한 단위 생산 비용을 더한 11이 되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라. 그러나 두 개를 생산할 때에는 총 12단위의 비용이 들어감으로, 맞지 이거는? 12단위 비용이 들어감으로 한 단위 생산한 평균 비용은 6이 되지. 세 단위 생산하면은 줄어들지. 이게 뭔 개소리인지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뭐고?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자. 뭐고? 계산해볼까? 야, 내가 한 개 만들 거야. 맞지? 한 개 만들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공장은 있어야 되지. 고정비용은 있어야 되지. 근데 한 개 만들 때 1원 든 다음에 그러면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비용은 뭐야? 얘는 11이 되겠지. 두 개 생산하면 어떻게 되게? 12가 되지. 1 플러스해서.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만들었잖아. 한 단위 생산하는데 얼마 들었어? 6밖에 안 들었어. 맞지? 4개 생산하면 어떻게 되는? 4개 생산하면 몇 대노? 14가 필요하지. 근데 4개를 생산했잖아. 그래서 한 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분의 14에서 3점 몇이잖아. 이 말인 즉슨 뭐다? 아, 재화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한 단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야. 이해됐나? 여기 요 말이야. 지금 넘어간다. 이게 뭐라고? 수학체증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역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자,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 요게 이제 큰 하나의 갈래야. 요게는 이 수학체증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은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를. 이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 수학체증,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즉 말하면 배송비, 그 다음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얘를 설명하는 거야. 딱 세 개만 따진다. 뭐? 얘랑 얘 세 개만 따져보는 거야. 자,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보자.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일단 요거,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여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얘들아? 어떤 나라를 가정하면 돼? 어떤 나라? 야, 동쪽 지역이 있고 서쪽 지역이 있어. 맞지? 나는 계산하기 쉽게 60%라고 하지 말고 이 나라의 국민이 10명이라고 칠게. 10명 중에 몇 명? 6명이 농부지. 근데 이거 하필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이 살고 있어야 되지. 그럼 나머지 제조업에는 몇 명이 있겠어? 4명이 있겠지. 총 10명이니까 6명이 농사라며. 그럼 제조업에는 4명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4명에 대한 분포를 볼게. 공산품은 말이야, 동과 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가 있어. 한쪽 입지에서만 생산, 어느 한쪽 입지만 있는다면은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비 발생하겠지? 배송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양쪽 입지 모두에서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공장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2배가 된다. 이해됐나? 잘 봐. 자, 이제 어느 쪽에서 공산품을 생산할지를 결정을 한다 얘들아. 그럼 4명은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안 되고 그 공장 있는 곳에 몰빵이 되겠지. 공장 있는 곳에. 자, 동쪽에서 생산하겠다고 맘먹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공장이 들어가지. 그럼 여기 고정비용이 들어가겠지. 맞지? 공장 지어야 되잖아. 그 수송비 들어 안 들어? 수송비가 들긴 들지. 왜? 서쪽에 3명이 있는 애 배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송비 3 정도 들겠지. 맞나? 반면
양쪽에 공장을 세운다 치자. 아까 제조업 4명이라며 2명 2명 분배를 했어. 여기에도 세고 여기에도 세면 수송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기 생산한 건 3명을 주면 되고 여기 생산한 건 그냥 주면 되니까. 단지 뭐가 들어? 고정 비용이 2배가 들지. 왜? 공장 2번 지어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 말이야 지금. 공산품 한 단위당 수송 비용은 1이고 한쪽의 공장 성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은 4래. 그리고 해당 입지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 대한 총 수요를 뭐라 그래? 10이라고 했을 때 총 수요가 10이니까 우리가 딱 정한 10명이야. 딱 10명. 했을 때 다음 표와 같다. 나오지? 표 해석해보자. 자, 이거 봐봐라. 설명해 줄게. 애들이 요 말과 요 말을 자꾸 구분을 못해. 요 말 잘 봐.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지. 기존의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야. 나는 대기업이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돼. 일반적으로 여기서 동쪽에만 모든 집중되어 있을 때 내가 기업을 동쪽에 차려버려. 그러면 나는 게이드가 아니야? 편하지. 나는 이 제조업이 있는 곳에서 이 제조업이라는 기업을 차렸으니까는 수송비가 거의 안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고정비용 일단 4 들지. 공장 만들어야 되지. 4 들었어. 수송비는 3밖에 안 들어. 왜? 서쪽에 있는 농부 3명한테만 주면 되니까. 어떤 상황이야 지금? 동쪽에 몇 명이 있어 지금? 7명이 있는 상황이야. 제조업 3명? 농부 3명, 제조업 4명. 이 동쪽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수송비는 안 드는 거지. 3만 들면 돼. 그래서 총 비용은 고정비용 플러스 수송비 3에서 7만 들면 돼. 근데 내가 제조업이 동쪽에만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양쪽에 모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송비는 안 들지만 고정비용이 2배가 되지. 그래서 총 비용은 8 들지. 그럼 얘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지. 서쪽의 경우 봐봐라. 동쪽이 다 있는데 그 제조업이 내 기업을 서쪽에 차릴 경우에 맞지? 고정비용은 똑같지만 수송비는 7이나 들어. 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4명이 동쪽에 살잖아. 그럼 제조업 종사하는 사람 플러스 농부 3명 해가지고 7명이 동쪽에 살지. 그러니까 수송비가 7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 비용은 11이나 드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기업을 차리는 게 총 비용 감소를 얻을 수 있지. 이해돼? 요 표 하나만 알면은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이 표 이해됐지 얘들아? 요걸로 다 푸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야. 이거 안 읽어봐도 될 정도로 내가 다 설명했어. 이해되나? 좀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할게. 뒤에 문제 요 출제 대서거든. A, B, C, D가. 잘 봐. 가정을 하지.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있지. 그럼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농부 3명 살제? 거기에다가 제조업 노동자 4명 살제? 그래서 총 7개가 된다고. 그리고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 3명밖에 없지? 그 상태야. 이때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 그 단일 공장에서 동쪽과 서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 4개,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한다 적혀있지? 딱 요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딱? 딱 요거 말하는 거지 지금? 요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보다 유리하다. 11보다 유리하다거든? 왜 유리하냐? 왜 11이야 이거는? 수송비 7이 뭐 플러스 뭐게? 수송비 7이? 누구 플러스 누구야? 제조업자 몇 명? 4명에다가 농부 3명을 해야 되니까 7이 됐지. 요거 잘 기억해라. 뒤에 문제 나온다. 이게 답이야. 알겠지? 넘어간다. 그 다음 단락이다. 자,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시기 농업 종사했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송비도 비싸. 맞지? 이러면 뭐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지리적 집중이 안 되겠지?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뭐다? 집중이 안 돼. 집중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수송비 너무 비싼데, 그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수송 비싸니까. 그냥 그 지역의 공장 각각 다 차리는 거야, 그냥. 이 상태야. 그러니까 공장이 집중이 안 된다고, 지리적으로.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그래서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하고 수송비도 낮아지고 비농업 거주지 인구 비중이 증가한단 말이야. 제조업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지. 맞나? 수송비도 줄어들지. 규모의 경제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아까 말했던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기업이 가서 차려버리겠지 이제.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랑 중서부 동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 보이나가 형성되었고 그 후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서 개발되고 남부에서 노예제가 종식되어 노동력도 풍부해지지. 다시 말할게. 서쪽도 갈만하지. 토지도 새로 나오고 자원도 개발되잖아. 남쪽은 노예제가 종식됐으니까 노동력이 엄청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서부 쪽과 북동부 쪽의 제조업 벨트는 매우 강하여서 계속 유지됐다고 현상이. 이미 기존에 선점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무리 다른 곳에 더 좋은 게 있더라도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가만히 하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이 글에 대한 정리다 그냥. 됐나? 노트 정리하자. 비교 우위론 리카도에 관해서 일단하기 시작을 하지. 비교 우위는 쉽게 말해서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역은 한다. 이유는 기회비용의 차이 때문에. 이건 내가 아까 충분히 표로 설명해서 이해될 거다. 맞지? 기회비용이 다르니까.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제무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전문화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의 생산이 증가된다라는 게 이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의 요지야. 됐지? 그런데 이 비교 우위론은 간과한 게 있잖아 지금.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지. 현실은 뭐가 있어? 수학 채증인데 얘는 수학 불변을 전제해 뒀잖아. 그래서 수학 불변의 원래 리카도가 전제한 이 수학 불변의 원리에 대해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제일 처음에 생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겠지.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는 말은 어쨌든 특화하게 됐다고 어떤 제품을.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 증가율과 생산량 증가율과 비용 증가율이 같다고 보는 거야. 이게 수학 불변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말이야, 이 수학 불변이 아니라 수학 채증의 원리가 작용이 되지. 똑같이 생산 규모가 증가하면은 생산량 증가율이 있을 거고 생산 비용 증가율이 있을 건데 누가 크다고? 생산량 증가율이 더 크게 된다고 실제로는. 생산 비용 증가율보다. 됐나? 됐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쌤이 예시를 알려준 거는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어. 자, 고정비용은 10이고 한 단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1이라고 했을 때, 맞지? 이럴 때 자, 한 개 생산했을 때, 두 개 생산했을 때, 세 개 생산했을 때의 비용을 봐야 되지. 한 개 생산했을 때, 아까 적었잖아. 11이 들지. 인정? 인정. 두 개 생산했을 때 몇 들어? 2분의 12가 들겠지? 세 개 생산했을 때는 3분의 13이 들겠지? 그러니까 봐봐.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수학 채증이야. 정리 뒤지게 잘해버렸다. 그치?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제 지금 손가락 꺾어버리고 싶네. 니는 그렇게. 그 다음 3단락 가자. 3단락에는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폴 크루그먼 뭐 이름 특이하네. 폴 크루그먼이라는 애가 이제 지리적 집중 모형을 사용해서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지금 따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이주 너희 수특 교재에 워낙 표에 잘 설명돼 있어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게 참 의미가 없어. 3단락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놓고 3단락이랑 4단락을 합할 건데 어쨌든 따로 적어보면은 난 최종 결론만 적을게. 어쨌든 기업의 최적 생산 입지는 어디여야 돼? 기업의 최적 생산 입지 어디여야 돼? 뭐가 있는데? 기존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입지를 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너희가 알아서 교재 봐라. 그냥 표, 아까 그 표. 마지막 5단락에서는 그래서 그 제조업 벨트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제조업 벨트 두 개로 나눈다. 초기에는 말이야 규모의 경제가 없었고 수송비는 비쌌어.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19세기에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수송비가 낮아진다. 수송비가. 플러스 비농업 거주지의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즉 이제 비농업 거주지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이게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냥.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리적 집중이 일어난다까지가 정리 끝이다. 됐나? 근데 니 왜 웃는데? 나 영어 학끝나 아니 안 돼. 동물 달고 왜 구경을 하는데? 안 돼. 이거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 자, 답이 4번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글 전개 방식 문제였지. 그럼 기존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형상 뭐? 수학 체증은 기존의 이론이 뭔데? 그래, 수학 불변의 현상을 새로운 모형으로 설명했다 이거야 지금. 알겠지? 수학 체증 어떻게 설명했어? 수학 체증은 그 지리적 입지 이론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 2번 비교 우위론에 대한 이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지 이거. 비교 우위론. 4번 봐봐라.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맞나 틀리나 이게? 왜 틀렸게 이게? 어떤 말 때문에 틀렸게 지금? 그치.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야. 이건 마치 낚아서 잘 냈는데 이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1단락에 나왔지. 이거는 수학 채증이 아니야. 이거는 수학 불변의 입각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한 단위를 생산한 평균 비용은 똑같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4번이야. 됐나? 이거는 낚시하는 문제지 거의. 3번 이제 폴 크루그먼의 견해란다. 폴 크루그먼의 견해고 기억의 상황이라고 했어.
이 5번이 너희가 이제 기억상은 보시면 아는데 5번이 그나마 난 이 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용어를 너무 잘 썼어. 용어를 너무 잘 썼어.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잘 봐.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총 비용에서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적혀 있지. 자, 이게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상상해봐라 얘들아. 서쪽에 집중돼 있지. 그럼 난 서쪽에 처리가 정상이잖아. 동쪽에 처리하면 뭐가 많이 들어? 수송비가 많이 들지. 자, 요걸 상상하는 거야. 자, 잘 봐. 서쪽에 입지하고 동쪽에 입지했을 때 서쪽에 입지하면 수송비가 3 들고 동쪽에 입지하면 7 든다고 치자. 요 상태야. 자, 고정 비용은 4 정도로 칠게. 요 상태야. 자, 해볼게 이제. 총 비용 얼마야 이거? 7이지. 총 비용 얼마야? 11이야. 요 상태야. 그래서 총 비용에서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냐 고 듣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수송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총 비용에서 생산에 차지하는 거 고정 비용으로 해볼게 그냥. 원래 한 단위 증가할 때 1이지만은 얘는 7분의 4지. 이거는 뭐야? 11분의 4지. 커졌나 지금? 서쪽으로 입지를 그러니까 동쪽으로 입지. 동쪽 입지한 경우는 서쪽보다 이게 동쪽 입지한 경우는 서쪽보다 총 비용이 커져 안 커져? 더 작아졌지. 더 작아져. 왜? 수송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송 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답이 5번이야. 넘어간다. 4번 문제. 아까 내가 말했던 거지. 이. 왜인지 봐봐라.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왜 이게 틀렸는지 알 수 있어. 아까 내가 뭐 플러스 뭐라 그랬냐. 이는 11이지.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 몇? 4에다가 동쪽에 있는 농부를 수요. 농부 몇 명 있었어? 3명밖에 없었어. 이거 하면 합방하고 안 갔지. 뭐가 있어야 돼? 제조업에 종사하는 놈들 4 더해야 되지. 그래야지 11이 나오는 거야. 됐나? 5번. 5번 문제. 이건 쉽다. 이 보기 봐봐라. 타자기가 원래 우리 지금 오른쪽 위에서부터 QWER, QWE 평이 궁 쓰고 궁 써야 되지. 그 다음에 D전멸충 있나 혹시 이거? 이 D전멸충이야? 하여튼 스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인상틱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타이핑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된 거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타자기가 정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효율적인 키비엘이 고안되었어. 이거보다 더 타자를 빨리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써 안 써? 안 써. 그냥 요거 그대로 쓴다는 말이야. 이유는 뭐다? 워낙 이 배열로 전 세계의 키보드가 퍼져 있다 보니까 못 바꾸는 거지. 똑같은 거야. 아까 제조업 마지막 단락 뭐 있었어? 남쪽엔 노예제가 해방되고 그치? 뭐 서쪽인가 동쪽에는 무슨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제조업 벨트는 유지되었다 이거지. 이유는 뭐다? 선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답이 조건이 변해도 계속 유지된다고. 됐나? 네. 이까지고 다음 숙제